안녕하십니까 경매당 여러분, 박 교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치권에 대한 내용 재밌으셨나요? 법치권과 유치권은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줬죠.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물건을 보고 유치권이 예측이 되어줄 수 있는 물건 분석에서 유치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토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등기부 등본이죠. 사건 번호와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이 내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인지 기억이 난다 라고 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토지 등기부에 보니까 현재 이 물건은 유치권 신고가 되어져 있는 물건인데요. 선순위에 보니까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까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독특하게 신림 서부 새마을금고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보람의 새마을금고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권이 또다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상권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동은전력에서 이전을 받아가고 여기에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등기부 등본을 보면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 자, 이 유치권도 두 가지 형태의 유치권을 주장하더라. 타인의 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형태와 임차인이 본인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의한 유치권을 주장하더라. 그러면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타인의 임차가 설정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했다고 하면 신축 건물이어야지만 되겠죠? 이것이 만약에 준공이 되어졌어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준공이 되어졌다고 하면 지상권 설정은 지워졌겠죠. 지상권 설정이 지워진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지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없지만 임차인이 여기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신축 건물일 경우에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청구가 쉽겠느냐? 신축 건물이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비용이 많이 발생할 이유가 있느냐? 자, 이런 부분도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상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여기에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렇죠. 타인의 물건에 신축일 경우에 유치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상권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축 건물일 경우에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지상권에 대한 설정을 지우지 않는 한 유치권은 성립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중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뭐가 되어졌다? 담보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는 점유권이 담보가 되어져 있는데 또다시 유치권자가 뭘 주장해야 됩니까? 점유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금융의 동의를 받고 건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또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건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변경해서 채권자에게 담보에 대한 부분을 충당해주지 못했다고 하면 유치권자는 담보행위에서 결국은 누구에게 밀린다? 선행되어진 채권자에게 밀리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자, 이런 형태의 담보권자가 있으면서 그리고 지상권이 담보되어져 있어요. 이런 형태에서 금융이 유치권에 대한 부분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그럼 만약에 토지만 있었던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 채권자인 토지의 근저당권자, 최초 근저당권자가 지상에 건물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했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 건축 행위에 대한 혹은 토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을 한다고 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형태의 법정상권의 성립 여건부터 성립이 안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유치권을 주장하기가 힘들더라. 그러면 지상권도 주장하기가 힘들더라. 그럼 다음 물건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물건을 한번 등기부를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자와 그리고 윤정임이라는 근저당권자만 있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졌고요. 2019년도에 은행이 아닌 개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졌고 경매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금융담보가 없을까? 자, 금융담보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까? 금융이 점유권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 보니, 자, 점유권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3자의 점유권이 있더라. 어떤 점유권? 기한에 계약이 없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제3자 유치권자, 그 혹은 점유권자가 있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점유권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보고 유치권의 성립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금융이 담보하지 못했으니까. 만에 하나 윤정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에 대한 배제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유치권자에 대한 배제 신청을 한 이유가 윤정임이라는 사람이 담보 설정을 할 때 당시에 유치권에 대한 포기가 말하자면 점유에 대한 포기를 했다고 하면 유치권은 그로 인해서 소멸하겠죠. 하지만 요 등기부 형태로만 받고 요 형태에 만약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자, 이것은 유치권이 성립되어지는 물건의 대표적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보통 보면 그 소유권 이전 자체와 근저당권의 그 날짜가 같은 날 개인인 경우에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는 신축 건물들, 그게 대표적으로 유치권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등기부의 형태입니다. 자, 다른 등기부의 내용을 한번 펴봤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이고요. 소유권 보존 날짜에 보니까 소유권 보존 날짜가 2013년도 대양정밀이라는 데서 했고요. 2014년도에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설정을 했어요. 중소기업은행에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이때 당시에 공백기간이 2013년도에서 거의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두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건물에는 제3의 점유권자, 말하자면 제3의 점유권자 중에서 임차인은 담보권이 회수가 되어진다는 정함에 의한 정한이 있죠. 기간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자가 기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담보권을 회수해야 되는 소유권에 대해서 점유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은행에 대출을 해줬겠죠. 유치권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라고 판단하는 거죠. 타인의 물건의 유치권을 갖다 주장하기 위해선 여기를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점유권에 대한 부분은 유치권자의 점유권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에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은 뺀다고 쳐도 결국은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줬다고 하면 이때 당시는 적어도 점유권이 누구의 귀속이 되어 있다?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의 점유권은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어질 점유권이니까 그 점유권은 중소기업은행에게 담보가 되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현재 이 등기부 등본은 뭐예요? 담보권이 살아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이 점유권을 담보화시킨 현장이다.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참,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뭡니까? 325조에 의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청구는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수리와 그리고 보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필요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또 하나 뭡니까? 유익비에 해당 사항이 있으려면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재산의 증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인테리어가 돼야 돼요. 혹은 대수선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2013년도다 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유익비에 해당하는 형태의 대수선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유치권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행이 담보한 그 재산권보다 더 많은 재산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담보 효율이 인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유익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자, 보통의 경우는 은행이 담보가 되어져 있는 이 형태의 또 다른 유익비로 인해서 여기에 비용이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발생한다. 이 부분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더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유치권을 주장을 하려면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결련성에 대해서 본다고 치니까 채권이 동일해야 돼요. 자, 채권의 동일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종성이라고 했죠. 이 부종성이 성립이 되려면 점유가 계속 유지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 기간 동안 계속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판단되어져야 되고, 소유권 보전 이전부터 유치권은 계속 점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보전 등기 받을 때, 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결국은 누가 점유하고 있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보전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형태가 맞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사용 승인이 나지가 않습니다. 왜? 제3자,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점유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상태에서 점유권에 대한 부분은 깨진 거예요. 만에 하나 유치권자가 이전부터 계속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용 승인 하나 받은 것만 가지고도 유치권자의 점유권이 깨어진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소기업은행이 담보를 설정했죠.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기가 힘들더라. 자, 다른 물건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소유권 보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에 보면 가처분 등기 총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가처분 등기 총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직은 신축인데 사용 승인이 미승인 받아진 거죠. 채권자가 자기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미등기되어져 있다 보니까 대위등기로 촉탁등기를 한 겁니다. 왜? 내 채권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매를 위해서 이 사람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을 등기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고를 해서, 자,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원인이 가처분이에요. 촉탁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같죠. 대표적인 유치권이 있는 형태의 물건인 거예요. 말하자면 유치권이 자 이렇게 존재되어 있는 지상 물건에 토지의 채권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유치권은 채무자 A와 A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여기에 이 근저당권자는 A의 토지 채권만 가지고는 내 채권이 충당이 안 되니까, 자, 건물에 대한 A의 채무도 내가 회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다가 촉구합니다. 어떻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건물이지만 적어도 건물로 보고 환가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준공이 80% 이상 되어졌다. 이거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존해다오. 왜? 채무자가 등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무자력 형태다. 소위 말하면 거지다.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겠지만 고의성으로도
안 하고 있다. 결국은 법률로 봤을 땐 무자력자다. 그러다 보니까 무자력자를 대위로 등기를 요구한 거죠.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보존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사형 승인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은 있지만 토지의 형태는 임야이거나 아직 미등기 상태의 지목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가처분을 좀 유심히 볼 수 있는데, 이 가처분에 보면 보통 자동 분석으로 된다. 여기에 인수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인수 조건도 아니고 말소 조건부에 선순위 가처분이 되어졌어요. 가처분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이 가처분 촉탁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 설정 등기 청구권이다 보니까 이 차종석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네요. 자, 그러다 보면 가처분에 대한 권리는 인수 조건이 아니고 말소 조건으로 바뀌어버리죠. 왜? 가처분 자체가 근저당권이니까. 여기서 함정은 차정석이라는 사람이 가처분에 대한 부분으로 2020년 2월 28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다 되어지면 이것으로 소급이 되어지죠. 순위가 변동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용혁이라는 사람의 근저당권은 선순위처럼 보이지만 차순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만에 하나 차종석이라는 사람이 13억을 변제받고도 돈이 없다고 하면 이용혁이라는 사람은 무잉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 대한 등기부에 이용혁이라는 사람이 선순위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가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부에 유치권 신고되어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보셨던 그 물권의 유치권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행에서 담보가 되지도 않았어요. 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점유권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금융위는 담보화 시킬 수가 없었겠죠. 유치권이 있으니까 이건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융기관에서는 점유권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은 대출해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권리신고를 쭉 했어요. 권리신고를 쭉 해서 접수에다 보면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신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며 원청과 하수급자의 이렇게 도급 개념을 보게 되면 원청이 다 모든 것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청을 주다 보니까 하청자들의 그런 모든 유치권들이 개별적으로 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내가 공사비를 못 받았으니까 이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나는 여기를 점유하고 싶다. 돈을 못 주면 나는 계속 여기 점유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불가분의 채권으로 다 묶여 있어요. 개별 채권이다라고 판단해서 여기 나와 있는 15세대에서 내가 한 군데를 입찰 보면 그거를 n분의 1로 내가 변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자,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거기 호수에 점유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하고 말하자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만약에 내가 협의를 보고 그 호수에 대해서 점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과의 관련된 점유권을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이 제3자의 유치권자들은 또다시 이 사람한테 뭡니까? 점유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유치권은 불가분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유치권에 대한 형태와 유치권이 가능한지, 유치권에 대한 권리가 가능해 보이는지 혹은 없어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유치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졌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유치권이 성립 조건이 맞아가지고 유치권이 인정이 되어진다. 혹은 유치권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 여기는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점유를 깨버리면 돈이 되겠네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컨설팅 회사에서 유치권을 깬다. 유치권을 깨면 돈이 된다. 유치권은 성립이 잘 안 되니까 깨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좋죠.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현실은 교과서적이지 않은데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도덕에 대한 부분을 지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께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유치권을 바라본다고 하면 유치권은 항상 벽으로 보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에 대한 대출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불법점유든 합법점유든 일단은 유치권의 점유권 자체는 깨야 되거든요. 점유권에 대해서 불법 점유가 맞다라는 것은 인정을 시켜서 그 점유권을 회수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잔금을 완납하고 나서 결국은 담보권에 의한 대출을 받아야지만 되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유치권에 대해서는 현금을 다 집어넣고 내가 그거에 대한 수익을 한번 쌓아보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부분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봤지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 심리 구도에 있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 이것은 뭐 접근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매입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선매입? 선매입? 먼저 매입을 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PL이라는 이 부실채권을 양도양수받는다. 부실채권이 양도받는 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선매입에 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을 갖다가 선매입해서 뭘 합니까? 입찰 보는데 뭘 해요? 플러스 알파의 기술로 사용합니다. 이 NPL이라는 것은 부실채권이고, 그죠? 그러면 유치권은 부실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실채권으로도 볼 수 있겠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죠? 멈춰진 거니까. 자, 그럼 유치권은 선매입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결국은 같은데. 선매입할 때 단점이 있어요. NPL은 질권이라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죠? 어떻게든지 유동화해서 실질적인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NPL은 사람들이 접근이 쉽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자체는 이게 담보화되지 않으니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현실적인 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다라고 하겠죠. 이 형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유치권에 대한 내용 답니다, 이게. 그 유치권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 이건 굉장히 많죠. 소송과 관련된 부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다퉈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권은 진화되는 권리예요. 실질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가지고 낙찰을 딱 받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생기를 찾고 활기를 띱니다. 왜? 상대방이 생겼으니까. 자,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유치권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그 두 번에 나눠가지고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 그리고 그만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유치권과 그리고 물건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계속 찍을 건데 어떤 숨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제가 찾아서 권리들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쉽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